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주식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각 지방 정부들이 최근 중국인들의 그런 출산과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서 관련 지원 조치를 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이 14억 인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거기다 또 이혼 건수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아이들을 더 낳고 그다음에 결혼도 더 많이 해서 최대한 내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계속해서 출산 그리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독려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 관련된 휴가 기간을 원래 없었던 것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원래 하루였던 것을 열흘까지 늘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휴가 기간을 좀 늘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산 보조금이고요. 첫째 아이는 얼마, 둘째 아이는 얼마, 셋째 아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양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험으로 넣어서 최대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수도인 북경뿐만 아니라 상해에서는 기존에 30일에 불과했던 그런 출산 휴가를 60일까지 늘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빠들에게 기존에는 없었던 육아휴직까지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소성은 이런 아빠들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주고,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걸 또 새로 만들어서 15일까지 추가로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출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여성분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분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제공을 하면서 이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표 지역 외에도 중경이나 호북,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연이어서 관련된 정책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휴가를 쓰게 되면 이제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중국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었고요. 모든 휴가는 다 유급 휴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이제 휴가를 쓰면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좀 방지하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연이은 조치는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이제는 중국인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제 경제 불균형, 잘 사는 곳은 워낙 잘 살고 못 사는 곳은 워낙 못 사는 이런 경제적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성장이 가파르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장에 의한 불균형은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민생을 개선시키겠다라는 게 최우선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서툴고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충돌이 많은 정책을 내세우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생을 개선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너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벌어지는 빈부격차, 혹은 교육 부담에 대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그런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중국의 정부가 의약품을 공동 구매하면서 이제 너무 높아진 약가를 좀 인하하는 시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일반적인 기초 생활을 할 때 필요한 행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비용을 낮춰주겠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민생 쪽을 개선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이번에 출산 장려, 그다음에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실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아직도 많은 상황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단 정말 긴 시간에 두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출산이나 육아라는 것이 단순히 제도나 혹은 물질적으로 뭔가 바뀐다라고 해서 바로 구조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이렇게 중국 정부가 혹은 지방 정부가 정책을 연이어서 내고는 있지만 과연 제도가 보장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여성분들이 이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사실상 퇴사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남자분들도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한다는 게 과연 그렇게 장기간 긴 시간 동안 조직을 벗어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국인들, 그러니까 부부들 역시도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도 단순히 정책을 내세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들이 이 정책을 사용을 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완비를 해야 된다,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대부분의 고용은 중앙기업, 그러니까 국유기업보다는 민간기업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기업들이 과연 중국 정부의 그런 발맞춤에 똑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중앙기업들에 대비해서 민간기업들이 정말 잘 지키고 제도를 잘 지키고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를 잘 이루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지역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이 이렇게 14억 인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노이즈나 소음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국 인구의 고령화라던가 아니면 출생률 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개선된 조치를 내놓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작용이라던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될 것이라는 부분까지 좀 개선을 시키겠죠. 그래서 결국에 중국의 경쟁력은 내수, 그 14억 인구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하고 이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올리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신생아가 없다라고 하면 추후에 이어질 내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 조치가 계속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MZ 세대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소비 행태, 다양한 소비 행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총량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앞서 말씀드린 소비 행태도 유지가 되긴 좀 어려울겠죠. 그래서 이런 방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내년에는 더더욱 강력한 중국의 출생 지원 혹은 양육 지원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사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미 산하 제한 정책의 폐지가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넘어간 게 2016년입니다. 그리고 이 5년 동안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5년 만에 이제 세 자녀 정책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성 인구 한 명당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예상 출생 인구가 1.3명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인도가 지금 한 2명이 좀 넘은 상황인데 이 추세대로 가면 정말 단기간 안에 한 5년 내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산하 폐지가 늦은 상황, 그리고 그나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로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가였는데 이제는 인도에까지 그런 명성을 뺏길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발동에 불이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구조상도 그렇고 지금 출생 인구도 그렇고요. 반드시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것이, 과거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그런 성장 패턴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되고, 워낙 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중국 정부가 바꿔야 할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정책 전환은 어떤 A에서 B로 넘어갈 때나 뭐 A에서 A 다시로 넘어갈 때 정책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예전에도 과거에도 봐왔지만 항상 급진적이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려운 것이 도대체 중국이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중국의 정책을 해석할 때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중국은 원래 충격을 줘왔어. 언제나 시장과 소통은 서툴렀어.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명확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항상 뚜렷하게 명확하게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의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출생 관련된 정책도 단순히 뭐 휴가를 더 늘려준다라던가 보조금을 늘려준다라던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아동의 교육이라던가 그다음에 의료보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정책 지원 조치,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 이슈로 많이 해석이 되고 앞으로는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된다라던가 아니면 중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더 컸지만 앞으로는 이런 출생 지원 조치, 양육 지원 조치와 함께 좀 규제 조치보다는 정책 지원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출생 지원 조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나 주식 꽤 하는데? 한눈에 비교하니 완전 편해. 혹시 승우?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